여러분, 잠깐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은 아마도 마음 한편에 이런 물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안전할까? 지금 가진 돈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 물음 말입니다. 저는 최말순입니다. 올해로 98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의 한 골목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배고픔을 겪었고 전쟁통에 오빠를 잃고 남편마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폐허가 된 시장통 한 귀퉁이에 좌판을 펴고 삭바느질 하나로 5 식구를 키워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바늘에 찔린 자국이 아물 새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자식들 밥그릇에는 늘 흰쌀밥을 담아주고 싶어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끝에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통장의 액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이웃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모으고도 두려움 속에서 눈을 감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넘본다고 의심했고 병상에서 혼자 통장을 꺼내 잔고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그의 마음은 끝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오랜 이웃이었던 한 분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았고 아플 때 쓸 돈을 따로 마련해 두었으며 자식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을 만큼의 여유만을 지켰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날까지 웃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더 많이 모으라고 말씀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노후의 안정은 큰 숫자에서 온다고 10억이 있으면 안심이고 5억이면 불안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98해를 살며 목격한 진실은 다릅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그것을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행복을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릇에 무엇을 얼마나 담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그릇의 크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그릇을 키우는 데만 매달립니다.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많은 예금이 있어야 안심이 될 거라 믿으며 끝없이 그릇의 테두리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그릇은 커질수록 채우기가 더 어려워지고 빈자리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진짜 지혜는 그릇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줄어들면 담긴 것이 그대로여도 삶은 풍족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60, 70을 넘긴 이후 통장에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할 것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품위 있게 늙어가는 법에 관한 이야기이며 한 세기를 살아낸 노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긴급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통장에는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단순한 물음 같지만 이 안에는 노후의 존엄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60대 중반 무렵 이웃에 살던 분 중에 서병철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오래 철도역을 관리하다 퇴직한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딸 둘을 서울로 유학 보내 키워냈고 은퇴 후에는 순천의 작은 텃밭 딸린 집에서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걱정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겨울 새벽 그가 갑자기 담낭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이 급했고 당장 수백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병철 씨는 새벽 3시에 서울에 사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에서 막 깬 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고 그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마 2, 3초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병철 씨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훗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결국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딸 앞에서 예전처럼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녀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균형 같은 것이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금이 가버린 것입니다.
며칠 뒤 병문안을 갔을 때 서병철 씨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나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새벽에 내가 딸에게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그 말을 하며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은 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잠시 놀랐을 뿐이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생겨버렸고 그런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둑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강에 튼튼한 둑이 있으면 큰 비가 와도 마을은 고요합니다. 사람들은 발 뻗고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둑이 없다면 작은 빗줄기에도 온 마을이 떠내려갈까 두려워집니다. 노후의 비상금 3년치 대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바로 그 둑입니다. 이 돈은 불리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돈도 아닙니다. 이 돈의 역할은 단 하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통계를 보면 현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겪은 노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이후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돈이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그 짧은 순간이 관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은 넉넉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장 속의 둑에서 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 물음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나는 자식의 도움 없이 3년을 버틸 수 있는가? 그 답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그 둑을 천천히 쌓아가십시오. 한 번에 다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조금씩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품위는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기를 들지 않아도 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 외로움도 자식과의 갈등도 아닙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냉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노인 가구의 재정 위기 원인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과 긴 요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번 찾아오면 수십 년 모아둔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제 오랜 법 가운데 한영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순천에서 국어 교사로 30년을 일하다 퇴직한 분으로 평생 시와 산문을 곁에 두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교실 창가에 앉아 학생들에게 시조를 읊어주던 낭낭한 목소리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 무렵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병실 침대에 누워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며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 평생 언어와 사유를 가르쳤던 사람도 몸이 아프면 결국 같은 물음 앞에 섭니다. 그 물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돈은 따로 마련해 두었다고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의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을 경계의 지혜라 부릅니다. 돈을 한 통장에 모두 모아두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생활비로 써야 할 것 같고 손주 용돈으로 써야 할 것 같고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두면 그 돈은 처음부터 다른 성격의 돈이 됩니다. 그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보험이며 수익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뇌졸중으로 인한 장기 재활 치료비는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을 훌쩍 넘고
암 수술 이후 회복과 요양에 드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두 갈래 앞에 놓입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치료를 미루거나 둘 다 결코 존엄하지 않습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도 매년 건강검진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검진이냐고 웃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 알아채면 비용이 줄고 비용이 줄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을 아끼는 일과 돈을 지키는 일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의료비 전용 통장은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플 때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치료 여부를 돈 때문에 망설이지 않으며 오직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 값이 2천만 원입니다. 오늘 통장을 하나 더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붙이십시오. 나의 존엄을 지키는 통장이라고 말입니다. 그 통장이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채워질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기에 평온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솔직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 무렵 몹시 가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순천의 시장통은 폐허나 다름없었고 삭바느질로 버는 돈은 보리쌀 한 되박도 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이 불안이 사라질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가진 것이 늘수록 잃을 것도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저는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안의 원인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는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불안의 뿌리였습니다. 제 남편 김도연은 평생 작은 공책에 살림을 기록했습니다. 결혼한 첫 달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45년이 넘도록 단 한 달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그저 남편의 꼼꼼한 버릇쯤으로 여겼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뒤 저는 그 낡은 공책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수십 권의 공책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 보리쌀값, 연탄값, 아이들 학비, 병원비, 경조사비. 공책 귀퉁이에는 어느 해 겨울 아이가 홍역을 앓았다는 짧은 메모도 있었고 어느 봄에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들였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돈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흔들림 없이 고요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우리 가족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그에게 두려움 대신 고요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공책을 덮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쓰는가? 식비는 얼마인가? 의료비는 얼마인가? 통신비와 교통비는 얼마인가? 막연히 한 달에 100만 원쯤 쓰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모르는 것입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12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80만 원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분은 200만 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나의 숫자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결코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대의 재산이 있어도 지출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고 3천만 원밖에 없어도 지출을 아는 사람은 고요합니다. 재정의 평화는 잔액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옵니다. 저는 80이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그 버릇을 배워 작은 공책에 지출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첫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쓸데없이 새어나가던 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줄여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선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그 해결책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내 삶의 숫자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정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은 거창한 재테크책이 아니라 오늘 저녁 작은 공책 한 권을 펼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제 오늘 가장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꺼내면 몸을 움츠리십니다. 자식에게 숨기는 통장이라니 그게 무슨 가족이냐고 혹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저는 그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저는 이것만큼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알리는 것이 언제나 미덕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일이 됩니다. 제 오랜 이웃 가운데 조성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순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일으켜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 셋을 훌륭히 키워낸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마당에 천막을 치고 고기를 굽던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식들과의 신뢰를 더 깊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의 재산을 남김없이 공개했습니다. 통장 잔고, 가게, 부동산 보험까지 숨기는 것 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조금씩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는 늘었지만 대화의 결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횟수도 늘었지만 밥상머리에서 오가는 말들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가게 이야기, 상속 이야기,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이야기가 슬며시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성태 씨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대하는 것인지 내 재산을 대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나는 그날 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었어. 나도 모르게 내 무게를 내려놓아 버린 거야.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앞날에 민감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재산에 관심을 갖는 마음은 얼마든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이 공존한다고 해서 자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관계가 뒤섞이지 않도록 경계를 지키는 일은 부모의 몫입니다. 비밀 통장은 자식을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올 때 그것이 나를 보고 싶어서인지 통장을 확인하러 온 것인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비밀 통장의 진짜 역할입니다. 저는 이것을 숨은 심지라고 부릅니다. 등잔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지가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 탑니다. 겉에 기름이 다 말라도 깊은 곳에 심지 하나가 남아있으면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비밀 통장이 바로 그 심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 통장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가 들어있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어도 좋고 500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나만 아는 그 통장이 주는 안정감은 숫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가까운 벗에게 혹은 믿는 자식에게 그 순간 부디 참으십시오.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심지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통장 하나가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상금 통장, 의료비 통장, 지출 공책, 비밀 통장, 모두 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통장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의 곳간이라 부릅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제가 83이 되던 해였습니다. 56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겨울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고 아침 밥상은 지나치게 조용해졌으며 저녁이 되어도 말을 건넬 사람이 없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그 시간에서 건져 올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랜 세월 쌓아온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것,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것, 골목을 따라 20분을 걷는 것, 돌아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한 면씩 읽는 것, 마당 한켠에 심어둔 상추와 깻잎에 물을 주는 것, 저녁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 작은 의식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감각, 그것이 나머지 시간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재산이었구나. 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도 돈도 아닙니다. 하루의 짜임입니다. 일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떠나고 나면 하루를 채울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아침 습관을 유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뚜렷이 느리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햇빛을 받고 무언가를 읽고 생각하는 이 단순한 행위들이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뇌가 살아있는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골목을 걷습니다. 98배 몸으로 빠르게 걸을 수는 없지만 천천히 아침 공기를 느끼며 오늘 하늘의 빛깔을 눈에 담으며 걷습니다. 그 20분이 제게는 어떤 보약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저는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은 한두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줄 단 한 사람이 노년의 진짜 재산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벗, 순덕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나눕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보약보다 든든합니다.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곳간에는 이미 충분한 곡식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돈 통장의 잔액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마음의 곳간은 다릅니다. 좋은 생각을 할수록 감사한 것을 발견할수록 작은 새벽 습관을 지킬수록 오히려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곳간이 넉넉한 사람은 돈 통장이 조금 부족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15년 넘게 홀로 살아왔습니다. 외로웠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살아온 날들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매일 새벽 걷고 읽고 생각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제 마음을 매일 조금씩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통장의 잔액보다 마음의 곳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곳간은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상금이라는 둑, 의료비라는 경계, 지출 공책이라는 명료함, 비밀 통장이라는 숨은 심지, 그리고 마음의 곳간이라는 진짜 부유함. 이 5가지를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도 충분함을 아는 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가난이 끝나면, 전쟁이 끝나면, 아이들이 다 자라면 그때는 편안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무언가가 끝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을 책에서 읽었을 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가까이 살고 난 지금은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인지 온몸으로 압니다. 노후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노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노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 자식에게 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이야기가 그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은 상실이 아닙니다. 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바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80 이후의 삶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것도 경쟁할 것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시간. 그 자유는 젊은 날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0이든 70이든 아직 50대이든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둑을 싸는 것도 의료비 통장을 만드는 것도 지출 공책을 펼치는 것도 새벽에 걷는 것도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작은 공책 한 권을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매일 아침에 작은 선택들이 쌓여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뀝니다. 저는 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없는 것에 초연할 줄 알며 오늘 하루를 조용히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곳간이 넘치도록 재물을 쌓아두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안절부절 못하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세느라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늙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노을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늘을 물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그 노을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런 노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주장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요한 계속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어떤 통장을 먼저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 번듯하게 키워놓으면 노후는 저절로 편해진다. 열심히 모아둔 돈이 있으면 마음도 저절로 든든해진다. 몸만 건강하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진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지금 이상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도 명절만 되면 마음 한구석이 헛헛합니다. 통장에 여윳돈이 있는데도 밤에 이유 없이 잠이 안 옵니다. 몸에 큰 병 하나 없는데도 하루하루가 유난히 길고 지루합니다. 나만 이런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칠 때마다 마음이 스산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만 겪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 모습도 떠올려 봤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형편인데도 유난히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자식도 성공했고 재산도 넉넉한데 유난히 표정이 어둡고 늘 불평이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오늘 말씀드릴 6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고 실제 어르신들을 뵙고 나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돈이나 자식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분이 10명 중 4명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5년간 60세 이상 1200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정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만족도가 2.3배 높았습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갖추고 사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2.3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같은 나이 같은 형편이어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웃고 누군가는 불안에 떨며 노후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의 행복은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 조사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6가지 조건 중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룹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어요. 반면 4가지 이상을 갖춘 그룹은 그 비율이 3배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 차이는 나이나 학력이나 과거 직업과는 큰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이 6가지를 얼마나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6가지 조건을 갖춘 어르신들을 실제로 뵈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습니다. 표정이 편안합니다. 반면 이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채 나이만 드신 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대화를 나눠보면 어딘가 늘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묻어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60, 70을 넘기고도 정말 상팔자로 사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갖춘 사람일까요? 오늘은 그 6가지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짚어드릴게요. 이 중 4가지만 해당되셔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상위권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 전화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혹시 내 아들인가 하고 가슴이 철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문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듣는 집입니다. 그런데 문영호 씨는 몇 년 전까지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전화 한 통 없다가 명절 이틀 전에야 연락이 오고 얼굴을 봐도 30분 만에 일어나는 아들들을 보며 서운함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 내외가 온다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부터 문 앞을 서성이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처량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저것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싶을 때마다 화가 났고 화를 낼수록 아들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씩 우울했고 아내에게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목욕탕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호야. 자식은 우리 노후를 책임지라고 낳은 게 아니잖아. 기대를 내려놓으면 원망도 없어져. 그 말을 듣고 문영호 씨는 처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원한 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보상이었는지 말이에요. 그 뒤로 문영호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와도 서운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걸었던 기대를 자신의 하루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시작했고 동창 모임에도 나갔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마음이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온다면 반갑고 못 온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대를 내려놓자 아들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얼마 전 아버지 요즘 얼굴이 편해 보이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식은 오히려 편하게 다가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유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또 다른 어르신은 문영호 씨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자주 오는지를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어르신을 뵐 때마다 얼굴에 그늘이 짙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가벼운 관계는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식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이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서운함을 확인하려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통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기대 없이 건 전화는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그 다른 목소리를 자식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문영호 씨는 요즘 아침 운동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나처럼 기대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예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드신가요?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어서 다시 내려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4세 오수님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사신 지 8년째입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허전하고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서 며칠씩 지내보기도 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손주들은 학원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오히려 자식 집에 있을 때 더 외로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자식 집에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오수님 여사님이 결심을 하나 했어요. 남의 집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집에서 내 하루를 채우자. 아침엔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고 점심은 된장찌개를 끓여 천천히 드시고 오후엔 경로당에 나가 화분 가꾸기 모임에 참석하고 저녁엔 딸에게 짧게 전화 한 통. 처음엔 억지로 만든 루틴이었는데 2달쯤 지나자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대요.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저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요. 오수님 여사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화분 모임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가끔 버스를 타고 근교로 나들이도 다녀오십니다. 처음엔 혼자 가는 여행을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오수님 여사님이 다니시는 경로당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집 근처로 이사까지 갔지만 하루 종일 자식 연락만 기다리며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어르신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자식과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외로워 보인다고 오수님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혼자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혼자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혼자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는 작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중 딱 1시간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도 잠시 미뤄두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보십시오. 차 한 잔이어도 좋고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1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수님 여사님은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혼자라는 게 벌 받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혼자라서 가능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8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하루 종일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신가요? 일어나기 귀찮아서 화장실 갈 때 말고는 거의 안 움직이는 날이 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천에 사시는 67세 백이철 씨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택시 운전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갈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쉬는 게 좋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자 몸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혈압약도 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이철 씨,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아픈 겁니다. 그 말이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백이철 씨는 하루 2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서 5분도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30분도 거뜬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병원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30분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큰 돈도 큰 결심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목적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백이철 씨는 요즘 아침마다 걷기 모임에 나가요. 같이 걷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국수도 한 그릇같이 드십니다. 몸이 움직이니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니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무릎 상태도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고 혈압약도 용량을 줄이셨다고 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좀 아파도 됩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됩니다. 백이철 씨의 옛 동료 한 분은 은퇴 후 계속 집에만 계시다가 몇 년 사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안 움직이니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화장실 갈 수 있고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그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부터 노후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계신 곳에서 현관문까지만 걸어가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걷기는 시작된 겁니다. 내일은 그 걸음을 10걸음만 더 늘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해 줍니다. 백이철 씨는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걷다 보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집에만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 나가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번째 조건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신가요? 남들은 노후 자금을 2배, 3배 불렸다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3세 서말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알뜰하게 사셨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빚 없이 살았고 국민연금과 작은 임대 수입으로 매달 고정적인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통장 한켠에 비상금 1,000만 원을 늘 남겨두셨습니다. 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큰 돈이 아니라 갑자기 아플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의 크기입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던 영달 씨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어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만졌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지인이 소개한 투자처에 노후 자금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나는 것 같더니 얼마 못 가 반토막이 났고 다시 만회하려다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서말순 여사님은 적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마음이 편했고 영달 씨는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아무리 벌어도 그 돈이 자기 돈 같지 않았습니다. 영달 씨는 요즘도 술을 드시면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쫓기고 계십니다. 노후의 평화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서말순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거 하나가 제일 큰 위안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빚이 있으신가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신가요? 비상금이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해당되어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꽤 단단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경고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에 큰 돈을 잃는 분들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엔 작은 이익에 혹하고 그 다음엔 원금을 만회하려다 더 큰 돈을 넣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젊을 때 잃은 돈은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70이 넘어 잃은 돈은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큰 수익을 약속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딱 하루만 결정을 미뤄보십시오. 좋은 기회는 하루 미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말순 여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들 눈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든든하더라고요. 소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서말순 여사님의 노후였습니다. 5번째 조건입니다.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딱히 할 일이 없으신가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 허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강윤재 씨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처음 반년은 정말 무기력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뭘 해야 할지 몰랐고 밤에 누우면 오늘 하루 뭐 했나 하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뭐라도 배우라고 해서 서예도 배워보고 등산 모임도 나가봤는데 어울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남들 하는 거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작은 거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렇게 강윤재 씨가 시작한 게 3가지였어요. 아침마다 30분 산책, 하루 한 줄 일기, 일주일에 한 번 옛 동료에게 전화. 이 3가지가 생기자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강윤재 씨의 일기장은 3권째입니다. 이 3권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딸이 그 일기를 읽고 아버지 이거 책으로 내셔도 되겠다고 했대요. 강윤재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은퇴 후에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요. 강윤재 씨와 함께 은퇴한 동료 한 분은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하나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돈 걱정도 크게 없는데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하루를 채우는 작은 루틴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무료함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딱 한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그 한 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일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강윤재 씨는 요즘 일기를 쓰다가 문득 예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엔 무슨 일 있었냐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누가 먼저 연락해주기만 기다렸는데 지금은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6번째 조건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도 남들보다 더 크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남아있으신가요? 전남 순천에 사시는 76세 조갑수 씨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부터 늘 더 크게 더 많이를 좇으며 살아온 분입니다. 사업을 몇 번 확장했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좋다는 땅, 좋다는 주식, 지인이 권하는 사업 이야기가 들리면 한 번만 더 크게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년 사이 적지 않은 돈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건강도 상하고 아내와의 사이도 서먹해졌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몸까지 상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조갑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이었구나. 퇴원 후 조갑수 씨는 작은 텃밭이 있는 지금의 집으로 돌아와 상추와 고추를 키우고 동네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는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지 않지만 잃는 것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는 더 가지려고 달렸는데 지금은 잃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조갑수 씨의 말입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다고 합니다. 조갑수 씨가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여든이 다 되어서도 새로운 사업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퇴원하면 이번엔 진짜 크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조갑수 씨는 그 모습에서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다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더하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그 전환이 노후를 바꿉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새로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잃지 않는 시간이에요. 조갑수 씨는 요즘 텃밭에서 캔 상추 한 봉지를 이웃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엔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요즘은 나눠주는 재미로 산다고요. 자, 지금까지 6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까? 둘째, 혼자 있어도 하루가 채워지십니까? 셋째,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넷째, 빚 없이 고정 수입과 비상금을 갖고 계십니까? 다섯째, 작은 루틴으로 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섯째, 더 갖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 하십니까? 4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상위권입니다. 2-3가지만 해당되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온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2.3배라는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6가지를 갖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만족도가 2.3배 높다는 그 숫자입니다. 문영호 씨도 오수님 여사님도 백이철 씨도 서말순 여사님도 강윤재 씨도 조갑수 씨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깨달음, 한마디의 말, 한 번의 결심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 상상해 볼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통장에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서운함이 가득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않아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더 벌겠다는 욕심을 놓지 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통장에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기대가 없어 마음이 가볍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루가 꽉 차 있고 매일 아침 걷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의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앞의 사람처럼 살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뒤의 사람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2.3배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크게 3가지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내려놓고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 몸과 하루의 자립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하루를 스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소유의 절제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딱 1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딱 하나를 골라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옮겨 보십시오.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하루만 내려놓아 보시거나 혼자 있는 1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세요. 오늘 당장 10분만 걸어보시거나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감사한 일 한 줄을 적어보시거나 갖고 싶은 것 하나를 포기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일주일 뒤 여러분의 얼굴빛을 바꿔놓을 겁니다. 딱 하나부터 시작해서 몸에 붙으면 그 다음 하나를 더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6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1달, 2달 쌓이다 보면 어느새 6가지 모두를 갖춘 나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 6가지의 반대로 사는 것을 미덕이라 배우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사랑이라 배우셨고 몸이 아파도 참는 것이 어른이라 배우셨습니다. 돈을 나에게 쓰기보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여러분 자신은 늘 맨 뒤에 두고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까지 일하고 명절이면 음식 장만에 손이 부르트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꺼내면 유난스럽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속으로 삼키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묵묵히 견뎌오신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것도 가진 것을 지키는 것도 결국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며 사셨던 여러분이기에 이 6가지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리셔야 할 자격입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깐 멍하니 있는 시간,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 작은 순간에서부터 이 6가지는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드셨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차이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2.3배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 자체가 이미 그 2.3배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6가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여러분이 겪으신 노후의 고민, 여러분만의 작은 루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채널은 거창한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매주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긴 세월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